이 은행에서는 이직을 하게 되면 미행을 붙이고 그 와이프까지도 추적을 당하게 돼요. 그렇지만 불가리아에서 마약 돈 세탁을 하겠다고 하면 살포시 눈을 감아주죠. 범죄자의 돈에는 죄가 없죠. 120조 정도 받아둡니다. 미국에 있는 고객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불평을 하게 되면 살짝 탈세를 도와주기도 해요. 연말 보너스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채권 가격을 조작합니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되자 러시아 신흥재벌 고객의 제트기와 요트의 구입 내역을 다른 고객에게서 지워달라고 요구할 정도의 은행이죠. 이렇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빌런이 어딨냐고요? 21년 영국과 미국의 연기금을 조 단위로 날려먹었던 투자은행이죠.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 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시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굉장히 핫해요. 그런데 22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크레딧 스위스 펀드로 구성한 재간접 펀드를 신한자산운용이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 펀드의 글로벌 입지와 운용 능력을 검증한 뒤에 상품을 내놨다 이렇게 써놨네요. 크레딧 스위스는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손꼽힌다. 아니 그런 은행이 요즘 파산에 글로벌 금융위기 가져올 거라고 난리죠. 투자는 언제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투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 제가 찾아본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스위스은행의 양대 산맥이라고 한다면 UBS와 크레딧 스위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UB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크레딧 스위스는 과감하고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22년 2월에 밝혀진 것처럼 악명 높은 범죄자들의 자산도 120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알려져 있죠. 이 정도야 스위스 은행들이 워낙 루이 14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의 정보를 절대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문화와 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 돈이 어떻게 쓰이든지 난 내 돈만 불려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스위스 은행에 돈 넣으셔도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가 많은 은행이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최근 3년간에 있었던 일련의 스캔들 때문이죠. 여기에 유럽 최대의 투자은행이자 스위스에서 가장 큰 은행에 첫 출근을 하는 인싸 본부장님이 있습니다. 이 본부장님이 출근을 하는데 자꾸 뒤에서 검정색 차가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와이프한테 가서 오늘 어떤 차가 날 따라오는 것 같았어 얘기를 하니까 이 와이프도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검정색 차가 보이길래 이 열받은 본부장님이 나가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넘기겠다. 며칠 뒤에 경찰의 조사에 압력을 느낀 이 사립탐정은 자살을 하고 결국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이전에도 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미행을 하거나 사찰을 한 적이 있다는 게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007 영화의 한 장면 같죠? 2019년도 크레딧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3명이 있어요. 이 중에 CEO인 티잔 티암이라는 사람이 금융권의 셀럽, 핵 인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쥐리히의 그림 같은 호수가 보이는 저택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모닝커피를 딱 한 잔 하려고 나오는데 갑자기 두두두두두두 어디서 공사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발코니에 나가보니까 누가 자기 집 바로 옆에 훨씬 더 멋있고 큰 저택을 짓고 있는 거예요. 대체 이 집 주인이 누구냐? 너무 화가 나서 찾아가 보니까 새로 영입해온 스타 매니저인 익발 칸이란 사람인 거예요. CEO가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열받아서 몇 달간 이 매니저를 갈궜죠. 그래서 이 매니저는 결국 옆 경쟁은행인 UBS로 이직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두려니까 미행이고 사립탐정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팩트는 이듬해 CEO도 이 스캔들 때문에 사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만뒀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CEO 티잔 티암이 크레딧 스위스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의 본격적인 비극은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21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1조 원의 투자 손실을 보게 돼요. 21년 3월에는 그린셀 캐피털이 망했죠. 그러면서 4조 2,700억 원 날려먹고 21년 4월에는 아르케고스 캐피털이 망했죠. 그러면서 약 6조 7천억 원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21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1조 원을 날려먹는데 사실 투자라는 게 언제든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뭐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린실 캐피털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들한테 그 부채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위험 부담이 굉장히 낮은 채권이야 라고 사기를 치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투자자들한테 소송을 당했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다음 달에는 더 크게 베팅을 하죠.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월스트리트의 한류 스타 빌 황에게 돈을 꺼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분은 월스트리트의 한인 성공 신화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가장 많은 돈을 날려먹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딱 이틀 동안에만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8,500억 원을 날려먹었다고 해요. 어떻게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날려먹을 수 있고 그렇게 유명한 투자은행들이 하나같이 다 이 사람한테 돈을 못 꺼줘서 안달이었는지 좀 찾아봤어요. 빌 황이 만들었던 패밀리 오피스인 아르케고스 캐피털의 투자 방식은 전형적인 B2라고 볼 수 있어요. 주가 상승에 일단 베팅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돈의 5배 이상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때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은 주가가 폭락하면 담보자산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금을 내놔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마진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돈 없어 하고 퍼지면 은행들은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빌려준 돈에 조금이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량으로 주식을 처분하겠죠. 결국 주식 시장이 폭락하게 되는 결과가 돼요. 그런데 사실 돈이 걸려있는 곳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 항상 있죠. 그런 사기를 빨리 눈치를 채느냐 못 채느냐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국내 1위 헤지펀드였던 라임 사태가 있었죠. 라임에서도 이 비슷한 형태의 파생 상품을 팔았어요. 유명한 투자은행들 다 손실을 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당한 게 바로 크레딧 스위스였어요. CNBC 뉴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빌 황의 캐릭터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많이 챘다고 해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대출해줬고 결과적으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의 임원들은 빌 황을 어떻게든 기분이 좋게끔 만들어서 더 많은 대출을 받아가도록 하는데 집중했대요. 결과적으로 대출이 커지니까 그 금액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6조 7천억 원 정도 날려먹었는데 이 돈이 어떤 돈인가 하면 미국 연기금 펀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독립적인 투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결국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2022년에는) 이제 하다하다 마약 돈 세탁 스캔들까지 터져요. 항상 최초가 어렵죠.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22년 2월부로 이 은행은 스위스 역사 최초로 형사 재판을 해부된 메이저 은행이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크레딧 스위스 직원이 이 돈이 범죄자의 돈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내용도 나오죠. 결국 6월 달에는 불가리아 코카인 밀매 조직의 돈 세탁을 병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건 대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거죠. 결국 지금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는 경영진이 바뀌어도 개선되지 않는 사내 문화 때문으로 보여요. 위험관리 시스템도 없는데 직원들도 개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스위스 은행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죠? 자, 이제 남은 이슈는 그럼 이 은행이 망할 것인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의 파산에서 시작됐죠. 리만 브라더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집중 투자로 700조 원 정도를 날려먹고 세계 최대의 파산 금액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어요. 사실 크레딧 스위스의 경우에는 특정 상품에 집중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오늘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부 문제들이 골마 터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사실 그 리만 브라더스급으로 금융위기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사업 부서를 시장에 내놨다고 하니까 사실 시장에서도 사태 수습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크다는 거죠. 물론 시간 순서상으로는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가 전 세계 경제 위기의 시작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거 어디죠? 중국이죠. 중국 부동산 이슈가 훨씬 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파산 위기에 놓인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계 경제를 공부하고 투자 주권을 지키실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Baby's hella bad. After her there ain't no coming back. Wanna take a run at that. I think she's feeling me. Turn it up a few degrees. My imagination of